기대와 실망 사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진실. 프롤로그. 우리는 왜 상처받는가? 인간관계는 기대에서 시작해 실망으로 끝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이 냉소적인 명언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다.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가? 인간관계가 주는 따뜻함과 위로, 사랑과 우정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한 지금 이 문장은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 절친이라 믿었던 친구의 배신,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의 종말, 가족 간의 이해할 수 없는 갈등.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때로 쇼펜하우어처럼 인간관계 자체를 회의하게 된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관계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냉정한 진단은 단순히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라는 지혜의 메시지다. 1장 기대의 탄생. 우리는 왜 환상을 만드는가? 모든 관계는 기대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특정한 역할과 의미를 부여한다. 연인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고, 친구를 사귈 때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줄 것이라 믿는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기대는 끊임없이 생성된다. 이러한 기대는 어디서 오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항상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완전한 이해를, 친구에게서 무조건적 지지를, 가족에게서 변치 않는 헌신을 기대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 나는 한 친구를 만났다. 처음 그를 봤을 때 그는 내가 평생 찾던 영혼의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음악을 좋아하고 같은 꿈을 꾸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에게 완벽한 친구라는 환상을 투영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것이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만든 환상이었다. 그 친구는 내가 그려놓은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결정과 한계를 가진 한 명의 인간이었다. 나의 기대는 그를 실제보다 더 크게, 더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는 그 기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기대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본다. 연인에게서 이상적인 파트너의 모습을, 친구에게서 완벽한 조력자의 모습을, 자녀에게서 부모의 꿈을 대리 실현할 존재를 본다. 이것이 모든 실망의 씨앗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투영된 표상일 뿐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보는 타인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필요가 투영된 이미지인 경우가 많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투사라고 부른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특성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이 완벽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투사한 이상적인 이미지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기대는 관계의 시작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한다. 새로운 만남의 설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이다. 문제는 이 기대가 현실과 충돌할 때 발생한다. 2장 실망의 필연성. 왜 기대는 항상 무너지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관계는 시험대에 오른다. 처음에 열정이 식고 일상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타인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상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발견한다. 완벽해 보이던 연인이 실은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언제나 곁에 있어줄 것 같던 친구가 자신의 이익이 걸린 순간 등을 돌린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할 것 같던 부모가 실은 자신의 기대를 나에게 투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발견은 배신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하는 분노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이 교차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실망의 필연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은 더 크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실망의 고통은 커진다. 내가 아끼던 그 친구와의 관계는 3년 만에 끝났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내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신이 줄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배신감을 느꼈다. 몇 년이 지나 냉정하게 돌이켜보니 그 친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내가 그에게 부여한 완벽한 친구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도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었다. 잘못은 그가 아니라 그에게 초인적인 기대를 품었던 나에게 있었다. 실망은 또 다른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된다. 모든 사람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친절한 사람도 때로는 이기적이고 강한 사람도 때로는 약하며 관대한 사람도 때로는 인색하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오직 빛만을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들의 그림자가 드러날 때 우리는 충격을 받는다.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사랑한 것은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였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모두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이다. 관계에서 실망을 느끼는 많은 순간들은 상대방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의 그림자를 통해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기도 한다. 3장 고독의 고슴도치. 쇼펜하우어의 우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유명한 고슴도치 우화를 남겼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인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거리를 두지만 그러면 다시 추워진다. 고슴도치들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우리는 고독을 견딜 수 없어 타인과 가까워지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상처 입힌다. 완벽한 거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평생 이 적당한 거리를 찾아 헤맨다. 나는 결혼 5년 차에 이 우화의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24시간 함께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들이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다. 양치질하는 소리, 밥 먹는 방식, 옷을 개는 습관까지도 신경에 거슬렸다. 우리는 싸웠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숨이 막혀라는 말이 나왔고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거리를 두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외로움과 소외감이 엄습했고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라는 불안이 생겼다. 이 딜레마는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동료 사이에서도 우리는 연결을 원하지만 침해받고 싶지 않다. 이해받고 싶지만 간섭받고 싶지 않다. 사랑받고 싶지만 구속받고 싶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의를 제시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의다. 너무 가까이 가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멀어져서 냉담해지지 않는 균형.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각자가 원하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친밀함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자유를 원한다. 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 수 있다. 더 복잡한 것은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과 시기에 따라 원하는 거리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힘들 때는 더 가까이 있어주길 바라지만 안정될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 이런 변화하는 욕구를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이 관계의 어려움이자 아름다움이다. 4장 자기애의 함정.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결국 자기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고 믿을 때조차 실제로는 그 사람을 통해 얻는 만족감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매우 냉소적인 관점이지만 솔직히 들여다보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 연인 관계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안정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 그 사람을 통해 확인하는 나의 가치? 아니면 그 사람과의 미래에 대한 기대? 대학 시절 나는 한 사람과 깊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졌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돌이켜보니 내가 사랑한 것은 그녀 자체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녀 곁에서 나는 더 자신감 있고 더 매력적이고 더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가 떠났을 때 나는 그녀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 느끼던 나 자신을 잃어서 슬펐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의 본질이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을 통해 반사되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한다. 이것이 왜 관계에서 실망이 필연적인지를 설명한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인은 우리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 그들도 자신의 욕구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자기의 연장일 수 있다.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라는 말 뒤에는 종종 내가 내 기대대로 살아주면 좋겠어라는 숨은 의미가 있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녀의 행복을 통해 자신의 양육 능력을 증명하려 한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친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한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관점에 동의해주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자기중심성은 인간의 본성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이것을 인식하라고 했다. 우리가 완전히 이타적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5장 고통으로서의 살. 비관주의의 지혜. 쇼펜하우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관주의 철학자다. 그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갈망이 생긴다. 이런 끝없는 갈망의 순환이 바로 고통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맺지만 관계 자체가 새로운 고통을 가져온다. 오해, 갈등, 배신, 상실. 관계가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관계가 주는 고통은 오래 지속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는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촉구다.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는 환상, 관계가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한다는 믿음.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들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 기대치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든다. 나는 40대에 접어들면서 이 지혜를 조금씩 체득하게 되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관계가 완벽하기를 바랐다. 결혼 생활도 완벽하고, 우정도 완벽하고, 가족 관계도 완벽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나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다. 아내와 나는 여전히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다.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으니 작은 이해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준다. 바로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고통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상처를 받았을 때 덜 충격받는다. 이게 정상이야. 인간관계는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배신감이나 분노가 줄어든다. 물론 이것이 무감각해지라는 의미는 아니다. 상처를 느끼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다. 실망을 경험하되 그것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고통을 받아들이되 고통 속에서도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6장 동정심의 역설. 진정한 연민이란.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애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동정심의 가능성도 인정했다. 그는 동정심을 도덕의 유일한 기초라고 보았다. 타인의 고통을 마치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덕적 행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설이 있다. 진정한 동정심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동정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다른 무언가다. 상대방을 돕는 것이 나에게 좋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혹은 돕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혹은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서 우리는 동정심을 베푼다. 진정한 동정심은 자아와 타자의 구분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순간에 일어난다. 상대방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는 순간. 이것은 매우 드문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그의 고통을 마치 내 고통처럼 느꼈다. 그 순간 나와 아버지 사이의 모든 갈등, 모든 원망, 모든 실망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한 인간의 고통과 그것을 함께 느끼는 또 다른 인간뿐이었다. 이런 순간들이 관계에 의미를 부여한다. 비록 그런 순간이 드물고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순간순간의 진정한 연결은 가능하다. 동정심은 또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한다.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느낄 때 우리는 그들도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그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이해는 용서로 이어진다.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면 불완벽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타인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으면 오해를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핵심이다. 7장 고독의 가치. 혼자 있는 법 배우기.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강조한 철학자였다. 그는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를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고독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맺는 관계는 결국 의존적이고 불건강해진다. 타인을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첫 번째 연애가 끝난 후 2년간 혼자 지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다. 주말마다 혼자 있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고 누구라도 좋으니 곁에 있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법을 배웠다.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내가 타인을 필요로 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워서였다는 것을. 내면의 공허함, 불안, 자기의심을 마주하는 것이 무서워서 타인에게 도피했던 것이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타인을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될 때 관계가 더 깊어졌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고독이 창조성과 깊은 사유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타인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는 진정으로 깊은 생각을 하기 어렵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라고 요구한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이메일. 우리는 24시간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연결이 진정한 친밀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상적인 관계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더 외로워진다. 진정한 고독, 즉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은 현대인에게 더욱 필요하다. 그런 시간 속에서만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발견할 수 있다. 8장 수용의 지혜. 있는 그대로 보기.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수용이다. 인간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타인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모든 관계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비관주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해방을 가져온다.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완벽하지 않은 배우자와의 관계도 가치가 있다. 가끔 나를 실망시키는 친구도 여전히 소중하다.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도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완벽함이 관계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집착이라고 부른다. 타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그들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집착은 타인을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아끼는 것이다. 이런 수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평생의 수련이다. 매일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고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배우자를 볼 때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라는 판단 대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수용을 연습한다.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분노 대신 이 친구도 자기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이해를 연습한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기대하고 집착한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이런 습관을 바꿔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 관계는 고통의 원천에서 평화의 원천으로 변화한다. 구장무상함의 아름다움. 모든 것은 지나간다. 쇼펜하우어는 불교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무상의 개념은 그의 철학의 핵심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관계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영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영원할 거야. 우리는 평생 친구로 남을 거야. 가족은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런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 깊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끝나기도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슬프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나의 할머니는 90세에 돌아가셨다. 마지막 몇 년간 나는 매주 할머니를 찾아뵀다. 그때마다 생각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어. 그 생각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와 함께 웃는 그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난다. 죽음으로, 이별로, 혹은 자연스러운 소원함으로. 이것은 슬픈 진실이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진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유한한 것은 소중하게 여겨진다. 일본의 모노노아왈의 개념이 이것을 잘 표현한다. 사물의 덧없음에서 느끼는 깊은 감동.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짧은 시간만 피었다가 지기 때문이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핀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언젠가는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무상함의 역설적인 아름다움이다. 십장 용서와 화해, 상처를 넘어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용서의 문제에 도달한다. 모든 관계가 기대와 실망의 순환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용서는 쉽지 않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더욱 그렇다. 배신당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오해받았을 때의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 용서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망과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 상대방은 이미 떠났거나 변했는데 나만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것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 고통을 느끼되 그것이 내 삶 전체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는 오랜 친구의 배신을 용서하는데 5년이 걸렸다. 처음 몇 년은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배신당한 순간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이 분노가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용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조금씩 그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그도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의 선택이 나를 상처 입혔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는 아니었다. 좋았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시간들도 여전히 의미가 있었다. 완전한 용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때로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아프다. 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그 의미에서 그 배신조차도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용서는 또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한다. 우리는 타인을 실망시킨 경험도 있다. 완벽하지 못했던 순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기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을 놓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타인을 상처 입힌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다. 11장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관계 맺기. 쇼펜하우어의 냉정한 진단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지혜는 우리가 더 건강하고 현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혜로운 관계는 환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다. 타인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환상,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환상,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다. 대신 타인도 나와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며 그들 역시 한계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이런 현실적 기대는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역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라고 받아들인다.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 관계는 끝났어 라고 절망하는 대신 대화를 통해 풀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관계는 또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를 기억하자. 너무 가까워서도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 각자의 독립성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의미 있는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대방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는 것. 그들이 나와 다른 관계를 맺고 다른 활동을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 동시에 나 역시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 지혜로운 관계는 솔직한 소통에 기반한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예의는 형식적인 매너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배려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갈등을 회피하지 않되 상처 주는 방식으로 표현하지도 않는 것. 내 결혼 생활이 안정을 찾은 것은 이런 원칙들을 배우고 나서였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대신 그녀도 자신의 삶이 있는 독립적인 개인임을 인정했다.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는 대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갈등을 피하는 대신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변화가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진정한 친밀함을 가져왔다. 환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사랑, 집착이 아닌 자유에 기반한 연결, 의존이 아닌 선택에 기반한 관계.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12장 의미 찾기.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예술과 철학 그리고 타인에 대한 동정심 속에서 일시적이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관계가 완벽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나며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이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한계 속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순간들이 관계에 의미를 부여한다. 완벽하지 않은 친구와 나눈 진솔한 대화,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도 느껴지는 순간순간의 연결, 오해와 갈등을 넘어선 후 찾아오는 더 깊은 이해. 이런 순간들은 드물고 일시적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다. 나는 지금 50대 중반이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 것은 완벽했던 순간들이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진실했던 순간들이다. 아버지와 화해한 순간, 아내와 가장 심하게 싸운 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순간, 오랜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순간. 이런 순간들이 가능한 것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만약 완벽만을 추구했다면 이런 진정한 순간들을 놓쳤을 것이다.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진정한 순간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든다. 일본의 와비사비 미야기 이것을 잘 표현한다. 불완전함, 덧없음, 불완전성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인 킨츠기 기법처럼
상처와 결함이 오히려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 상처와 갈등, 실망과 화해의 흔적들이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든다. 처음부터 완벽했던 관계보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관계가 더 강하다.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보다 싸우고 화해하는 법을 배운 부부가 더 성숙하다. 13장 죽음을 앞에 두고 유한성의 지혜.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한 철학자였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개별적 의지가 우주적 의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위안이 될 수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관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작은 불만과 실망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된다. 부모와의 사소한 갈등, 친구의 작은 실수, 배우자의 습관,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제한적이다. 나는 친한 친구를 갑작스럽게 잃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친구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사소한 일로 언쟁을 했다. 그때 나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 마지막 대화를 수없이 후회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모든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죽음의 유한성은 또한 용서를 촉진한다. 원망을 품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쉽게 손을 내밀고 더 빨리 용서하게 된다. 14장 초월의 순간. 자아를 넘어서. 쇼펜하우어는 자아가 고통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자아에 집착하고 자아의 욕망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예술과 명상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자아를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다. 관계에서도 이런 초월의 순간이 있다. 자아와 타자의 구분이 흐릿해지는 순간, 내 고통과 상대방의 고통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의 기쁨이 곧 상대방의 기쁨이 되는 순간, 이런 순간은 드물지만 그것이 관계의 정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순간,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느껴지는 완전한 현재성, 오랜 친구와 함께 웃다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순간,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동정심, 즉 자아와 타자의 구분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이것은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다. 매우 일상적인 하지만 깊은 인간적 연결의 순간이다. 문제는 이런 순간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집착하는 순간 자아가 다시 돌아오고 구분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순간들은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강요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으며 단지 일어날 때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아내와 결혼 20주년을 맞아 처음 만났던 장소를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좋았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기들, 함께 극복한 어려움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20년간의 기억이 하나로 모이면서 나와 아내 사이의 구분이 흐릿해졌다. 그녀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고 그녀의 기쁨이 내 기쁨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두 명의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직조된 하나의 이야기였다. 그 순간은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다. 지혜로운 삶으로. 인간관계는 기대에서 시작해 실망으로 끝난다.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으로 돌아가 보자. 이제 이 문장은 처음과 다르게 읽힌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라 진실이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는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 비현실적인 기대 대신 현실적인 기대를, 요구 대신 희망을, 집착 대신 수용을 선택할 수 있다. 실망 역시 피할 수 없다. 모든 관계는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실망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관계의 목적은 완벽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것이다. 기쁨과 슬픔을, 성공과 실패를, 이해와 오해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깊은 인간이 된다. 50년을 살아온 지금 나는 쇼펜하우어의 지혜에 감사한다. 그의 냉정한 진단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환상을 쫓으며 실망하기를 반복했을 것이다. 그의 비관주의가 역설적으로 나에게 평화를 주었다. 이제 나는 관계에서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진실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긴다. 영혼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현재를 온전히 산다. 타인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신 함께 불완전함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관계는 여전히 어렵다.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상처 주고 실망한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인간적임의 증거라는 것을 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관계, 영원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연결,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가치 있는 사랑.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환상을 버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희망은 환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관계는 어렵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간다. 고슴도치들처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그 과정은 평생 계속되지만 그 자체가 삶의 의미다. 완벽한 관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고 연결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지혜다. 냉소가 아닌 현실주의, 절망이 아닌 수용, 고립이 아닌 지혜로운 연결. 그리고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관계는 고통의 원천에서 성장의 기회로, 실망의 연속에서 의미의 원천으로 변화한다. 우리는 완벽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진실한 관계, 성숙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는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전부다. 인생이라는 불완전한 여정에서 불완전한 타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다. 기대하되 집착하지 않고 실망하되 포기하지 않으며 상처받되 다치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준 관계의 지혜이자 삶의 지혜다. 그리고 이 지혜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삶의 기술이다. 오늘도 나는 불완전한 관계들 속에서 산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항상 배우고 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영원하지 않지만 온전하게,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가치 있게.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아마도 같은 여정을 걷고 있을 것이다.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연결과 독립 사이에서, 사랑과 자유 사이에서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란다. 완벽한 답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지혜로운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기를.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기를. 인간관계는 기대에서 시작해 실망으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